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강한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 되는 썰전의 윤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정말 제가 신뢰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는 커버리 짜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질문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이분이 다루는 영역은 매우 큰데 그중에서 일부 제가 좀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엔터를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실적 잘 나왔는데 그것도 좀 궁금하고,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카지노주가 있거든요. 엔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다루다 보니까 오늘 아마 종목 위주 자료를 중심으로 많이 여쭤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대차 리서치센터의 김영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 저번에 식사는 한번 했지만, 네네.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하다 놀랐어요. 네. 도대체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이신가? NR까지 포함하면. 연날까지 하면 그래도 한 5, 60 종목 정도.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근데 오늘은 좀 제가 골랐어요. 특히 네. 제가 좀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거는. 네. 요새 K뷰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K자 붙으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한국이 가진 경쟁력 중에 가장 막강한 것 중에 하나가 K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K팝엔 또 하이브란 기업이 네.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이슈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엔터 쪽을 좀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네. 주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제가 5월 12일 자료부터 좀 봤어요. 네. 거기 보면 K팝 서양 원정기라는 네, 네, 자료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자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세계로 나가냐, 네. 화장품도 결국은 침투율을 받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굉장히 낙관적으로 글로벌 2,500만 명 목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네. 이런 근거가 뭐죠? 일단은 이제 우리 K-팝의 작년도 모객이 1,300만 정도 됩니다. 맞네요. 네, 24년도가 네. 1,300만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한 2027, 8년까지 네. 한 4년 만에 2배가 된다라는 예. 거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 1,300만 뜯어놓고 봤을 때 아시아가 1,100만이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이미 전체 아시아 공연 시장의 점유율 15%를 달성한 상황입니다만, 나머지 200만 정도에 해당하는 서구권 공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역산해 보면 2%밖에 안 나왔던 게 작년까지의 상황입니다. 블랙핑크랑 그렇게 막 세계 공연하고 BTS 해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BTS는 일단 5년 이상 쉬었고요. 5년을 쉬었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22, 23 공연을 하고 나서 22, 23년도 하고 나서 24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 26을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블랙핑크도 일단 공연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였는데, 그게 이제 당장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1,900만 명이 나옵니다. 작년 1,300만에서. 블랙핑크 이번에 투어. 블랙핑크도 하고, 일단 올해도 BTS는 없잖아요. 완전체는 없습니다. 완전체 없이군요. 네. 내년부터인가요, BTS? 내년이 완전체가 그러면 붙습니다. 내년에 확 좋아지겠네요. 내년에 BTS 완전체만 제가 400만 명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00만에서 내년에 최소 2,200~300만. BTS 400만 더해봐도 2,300인데 좀 빠지고 더하고 있을 거니까 최소한 2,200~300만 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2,500은 뭐 무난하다. 그럼 결국은 이 동력이,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이, K-팝이 서구권 공연 시장에서 점유율이 작년 2%, 올해 4%, 내년에 7, 8%까지 가는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이 2%밖에 안 됐던 상황에서 올해 4%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그 스타디움급 경기장, 그 경기장급 공연장에 입성하는 팀이 작년에 무려 3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디가 늘었죠? 작년에 늘어난 팀이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투마로우바이투게더, 하이브죠. 그리고 KQ엔터, 비상장사인 KQ엔터의 에이티즈라는 보이그룹까지, 이 세 팀이 기존에 3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3팀이 더해져서 총 6팀이 된 겁니다. 2배가 된 거죠. 저는 아무래도 그 여자 아이돌 그룹밖에 잘 모르는데, 그렇죠. 돈을 버는 건 남자 아이돌 그룹이라면서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일단은 음반 판매량이나 공연의 어떤 스케일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급 차이가. 다만 이 코로나 이후 이제 엔데믹 구간에 들어오면서 블랙핑크랑 트와이스라는 3세대 걸그룹 대표주자들이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연목익이
100만에서 150만. 웬만한 보이그룹 중에서 탑티어 체급입니다. 그리고 음반 판매량도 연간 300에서 400만 장급이 나오면서 이 둘은 보이그룹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죠. 그래서 걸그룹 쪽에서도 이제는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뭐 다른 건 자세히 안 봤지만 결국 저는 그 그래프 보는 거 좋아해서 증가량을 보다 보면 네. 약간 좀 낙관적인 걸 넣었다고 느꼈던 게 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상당히 그 추정치에 넣었단 말이에요. 해제 안 되고 있지 않나요? 해제가 아직 안 됐고요. 네. 한한령 해제 부분은 일단은 추정치에 반영은 안 했는데 일단 제가 K-팝의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서구권 모객 급증. 그리고 두 번째가 현지화 아이돌 그룹의 수익화. 세 번째가 한한령 해제 시의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한한령 질문을 주셨으니까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 임팩트가 얼마일지를 생각해 보면 크지 않아요. 이 한한령 발동 이전 2016년 이럴 때는 K-팝의 연모객이 연간 700밖에 안 됐어요. 그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1900이라는 숫자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이 막아서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나가서 잘 된 거란 표현도 있는데 맞나요? 뭐 일단 중국이 막혀버리니까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일본은 이제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 유럽밖에 답이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중국이라는 존재감이 한한령 이전에는 전체 모객에서 20%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더라도 8, 9%밖에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의 우선순위에서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익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서구권 모객 그리고 중국보다도 제가 앞서 두 번째로 언급드렸던 포인트가 현지화 그룹의 수익화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현지화 그룹이란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을 만든 그룹이죠. 맞습니다. 그게 꽤 있다면서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엔터 4사 이제 YG는 거의 없으니까요. 엔터 3사만 보더라도 일본, 미국, 유럽, 남미에 걸쳐서 지금 프로젝트 아직 데뷔 안 한 조까지 포함하면 한 20개 팀 가까이 있습니다. 니주는 알거든. 니주인가? 네, 일본의 니주라는 걸그룹이 그거는, 있고요. 거기는 알고. 또 JYP에서 이제 일본 현지인으로 구성한 넥스지, 하이브에서 최근에 7월에 데뷔한 아오엔 7인조, 아오엔이요? 예전에 3년 전에 데뷔했던 N팀, 야, 전혀 되게 모르겠어. 많습니다. 그리고 CJ ENM이 국내사가 일본의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2위 엔터사랑 합작으로 데뷔한 친구들이 INI, JO1, 미아이, 이슈 이렇게 네 팀이 있고요. 근데 존재감이 있는 팀들이에요. 존재감이 아주 큽니다. 아, 왜 모르지? 일본 제가 나름 많이 안다고 왜냐면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의 엔터, J-팝의 그런 시장 현황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 할 영역은 아니잖아요. 절 무시하시네요. 저 아이명 엄청 좋아해요. 아이명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J-팝 중요하고 뭐 동향도 알고 싶고 이럴 텐데 우리가 지금 엔터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가져다주는 이익기여, 특히 이제 이 변화량 델타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가 돔토도 이제 쉽게 입성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잡은 물고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분들이 K-팝을 아주 열성적으로 좋아해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뭐 10팀 정도에 달하는 일본 현지화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수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탑10을 찍어봐도 K-팝 시스템으로 현지화로 나타난 그룹들이 한 3, 4개 팀이 상위에 이제 상위 10팀 중에 3, 4팀이 K-팝 현지화 그룹들입니다. 비슷한 KBT도 결국 일본을 침투한 뒤에 미국을 침투했고 그렇죠. 최근에 유럽으로 인베이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K-팝은 오히려 더 빠르게 글로벌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미국, 유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K-팝 아티스트로서 예를 들면 이제 BTS로 미국, 유럽을 공략했던 그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하이브의 캣츠아이라는 6인조 걸그룹이 그건 봤는데 되게 어색하던데 저도 왜 이렇게 막 피부색이 다른 분들이 그렇죠, 섞여 있으니까 걸그룹 같지가 않고. 뭐 이제 다인종 국가니까 또 이제 그렇게 조합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캣츠아이가 문제는 데뷔가 이제 1년 남짓 딱 됐어요. 근데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고 사실 그래요? 네. 핫백에 저 되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몰랐네요. 핫백에도 들어갔고 11월부터 이제 미주 투어를 돕니다. 첫 투어.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 만에. 물어보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
에스파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네. 노래도 좀 특이하고. 아, 예, 예. 근데 에스파는 의외로 그런 미국 같은 데 진출이 약하잖아요. 많이 약합니다. 오히려 방금 전에 그런 다국적 그룹이 더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캣사이 일단은 이제 현지화 그룹이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 뭐 음악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제 특히 열광하는지 이런 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에스파는 같은 4세대 걸그룹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중에서 사실 이제 뉴진스, 에스파가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뉴진스가 일단 지금 활동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에스파로 수혜가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것 대비로는 사실 올해도 미국 아레나 투어에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아레나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미국 쪽에서 스타디움급으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 나왔어야 마땅한데 올해까지도 아레나에 머물러 있고 모객이 안 되는 거죠. 모객이 그쵸. 베뉴 그 공연장 선정은 항상 수요를 기반으로 그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사실 그런 미국의 스타디움이나 유럽의 스타디움을 입성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선행해서 나타나는 선행지표, 즉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양대 음악 축제인 4월달 코첼라나, 8월달 롤라팔루자 이런데 먼저 선 초청을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블랙핑크도 엄청 히트를 쳤었고 히트를 쳤고 사실 우리가 지금은 아깝지만 뉴진스도 엄청 히트를 쳤고 히트를 쳤죠. 롤라팔루자 갔었죠. 그 라이브로 하면서 그럼요. 에스파는 확실히 임팩트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특히 서구권 시장에 국한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그런 양대 음악 축제나 스타디움급으로의 공연장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사실 우리 엔터 얘기하면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냥 하이브예요, 그냥 정말. 하이브가 그러니까 정말 이 하이브 한번 파고 들어봅시다. 네. 왜냐하면 하이브가 짱이죠. 하이브를 보는 이유예요. 지금 의장 리스크 때문에 주가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측면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대해줄 확률이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매출 포인트가 BTS가 돌아온다. 네. 거기다가 애드되는 아까 말했던 뭐 여러 하이브가 세계적인 오디션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디션의 결과물들이 다 좋아요. 앞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맞나요? 셋 다 정확히 잘 짚어주셨고요. 근데 주가는 영 아니던데. 여러분 하이브 이번에 제가 8월 7일 데이터를 봤어요. 네. 실적은 잘 잘 나왔는데도 나왔습니다. 네. 주가는 그냥 여전히 찌글찌글한데 일단 실적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잘 나온 건지. 일단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660억 가량 나와서 원래 이게 프리뷰 시즌 초입 때는 800억 정도의 컨센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프리뷰 시즌을 지나면서 100억 수준, 100억 이상의 이제 일회성 비용의 존재가 밝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컨센서스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690억 여기까지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회성 비용도 있고 음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2분기 때. 그래서 불안불안하다. 공연이 약간 늘지만 10% 늘었습니다. 모객이. 이거 가지고 이게 메이크업이 될까? 였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0%에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면서 안도할 수 있는 실적 충분히 나왔다. 뜯어놓고 봤더니 음반은 예정대로 안 좋았던 게 맞는데 공연이 모객은 10%밖에 증가 안 했지만 공연 매출은 30% 늘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체 공연 중에 40%가 BTS 제이홉 씨의 개인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홉 혼자 한 게. 네, 혼자 한 게. 그러니까 BTS 공연이 늘면 이 평균 티켓 가격이 현저히 높거든요. 아티스트 평균보다도 하이브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과 마진 방어로 직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활동을 해도 되면 다 각자 돌아오니까 개별 활동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개별 활동 한 번씩 다 했죠. 네, 거의 다 했죠. 이제 3분기에는 이제 멤버 진의 월드 투어가 있고요. 진 혼자서? 혼자서입니다. 예. 그래도 모객이 돼요? 모객이 한 40만 명? 예. 참고로 에스파가 1년에 한 40만 명, 르세라핌이 1년에 한 40만 명, 이 정도 합니다. 근데 멤버 진 혼자서 한 3-4달 정도 지금 나가는 일정이거든요. 그게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BTS는 이제 개인 member들로 해도 이게 좀 다르죠. 단위가 다릅니다, 사실. 내년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내년이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BTS 입장에서도 완전체로 9개월, 10개월, 11개월에 달하는 대장정의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내년도가 정말 최적이에요. 정말 뭐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모른다, 다음 계약은? 그 다음 제재제 계약은 어떻게 될지. 이거 내년이 정말 그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BTS 입장에서도 정말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네. 상당한 규모의 투어를 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3분기부터 모객 수가 확 늘어나면 확 늘어납니다. 2분기 대비 3분기도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로스가 좋아지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BTS는 알겠는데 예. 나머지 많잖아요. 많죠. 뭐 어때요, 나머지들은? 이게 하이브가 가장 선호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는 아티스트들이 없어요. 내는 족족 다 이제 연착륙을 하니까 지금 BTS 밑으로도 세븐틴, 아, 세븐틴 알죠? 엔하이픈, 네. 지금 뭐 이제 매출이 나오는 순서대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븐틴, 엔하이픈,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보이넥스트 도어, 르세라핌, 뭐 엔팀, 아오엔, 캣츠아이, 아일릿, 아일릿까지. 네. 예. 그러니까 뭐 소위 쟁쟁한 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시장에서는 카더라로 네. 가능성 거의 없다고도 네네. 보지만 혹시나 뉴진스까지 다시 들어오면 그럼 날릴 텐데 그거 거의 제로죠. 확률은 정말 낮다고 희박하다고 보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뉴진스라는 팀에 대해서 네. 이들이 가졌던 위상을 얘기하자면은 3세대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그러니까 사실 2세대 소녀시대가 아시아를 열어줬고요. 네. 걸그룹에 있어서 3세대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우리 미국 유럽이 가능하다. 스타디움 깃발 꽂는다를 알려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케일업 걸그룹도 1년에 200만 이상 모객할 수 있다. 이 그림이 유일하게 보였던 팀이 뉴진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예, 진짜. 근데 지금 4세대 걸그룹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 보이고요. 네. 오히려 5세대 초반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 베이비몬스터가 결국은 블랙핑크 트와이스 3세대의 바통을 5세대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좋아지가 바텀은 받쳐주겠지만 네.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결국 BTS의 어떤 월드 투어의 네. 규모가 나오는 맞습니다. 게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언제쯤 나와요? 보통? 정확하게 이제 고지된 바는 없지만 네. 보통 5개월 전에 발표를 한다라고 보면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제가 뭐 이라고 사석에서 보고 이런 말 하거든요. 네네. 저 8, 9월에 전 시장이 좀 전 찌글찌글할 거로 봐서 네네. 이때 시장 찌글찌글할 때 하이브도 좀 변동성이 조정받고 나오면 예. 바이, 살만하다. 바이리스트 중에 하나다 네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시장에서 인지하고 시장 잘 하락하지도 않네요. 하락이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최근 조정 장세에서도 그래도 한 26만 원 선까지 밀렸었고요. 네. 예. 30한 직전 고점이 32만 원이었고 거기서 이제 한 26만 원까지 한 뭐 20% 조금 안 되는 조정이 나왔고 다시 이제 28만 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26년 주가 수익 배수가 30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역사적 고점 50배고요. IPO 때. 뭐 그때 그 수준을 가진 기억나죠? 않겠지만. 예. 예.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2023년도 고점이 40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일단은 1차적인 타겟으로 보고 있고 BTS 투어 발표 뭐 저는 12월로 보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1차 변곡점. 근데 그 바꿔 말하면 12월까지 주가 갈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저도 그때까지 가고 네. 그 다음에 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쉴 수 있습니다. 그냥 네. 그 규모가 꽤 클 것 같아서 투어 규모는 일단 저는 70회차 회당 6만 명의 큰 스타디움급으로 해서 스타디움급으로 간다. 무조건 스타디움이죠. 그러면 매출 상당한데. 네, 400만 모객이면은 30만 원, 장당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콘서트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티켓 매출만 1.2조. 와 대박이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거의 굿즈 판매에다가 굿즈, 컨텐츠, MD 붙으면 한 1.8조, 7조 이 정도가 그 투어라는 내년에 이벤트. 찍히는 거네. 맞습니다. 근데 내년 3, 4월에 일단 앨범도 나오니까요. 네. 앨범 한 500만 장 정도만 가정을 해도 한 음원 합하면은 그게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 2조. 예, 러프하게 BTS 완전체 컴백이라는 행위로 2조의 매출이 붙는 거죠. 뭐 이거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SOM JYP는 별로 얘기하고 싶어. 되게 좋은데. 네, 좋긴 한데 이제 주가가 많이 좋았고 올라왔고. 그렇죠. 예. 근데 좀 엔터에서 좀 관심 가는 게 네. ENM이에요, 저는 ENM. CJ ENM이요. 예. 특히 8월 8일 자료도 내셨더라고요. 네네 실적이 나왔죠. ENM이 네. 사실 범위가 좀 넓고 네.
한국의 K 어떤 컨텐츠를 다 걸쳐져 있어요. 다 걸쳐져 네, 있단 다 말이에요. 걸쳐져 근데 회사가 영 좀 그랬어요. 다 변화가 걸쳐져- 생긴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다 걸쳐져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안 떠올라요. 근데 네. 뭐 드라마도 하지 네. 심지어 어떤 뭐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E&M은 제일 큰 거는 TV 광고 시장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무너지면서 네, 진짜 심하더라고요. 많이 심합니다. 제가 광고에서 다루는 거 아닌데 아예 네. 질문에서 뺐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 기관 세미나에서도 이제 광고 기획사들에 대한 질문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일기획, 이노션 그럼요. 뭐 이런 거 다 네. 커버하신 거 아는데 네, 맞습니다. 데이터 딱 봤더니 네, 아이 네. 뭐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근데 이제 E&M은 그렇게 광고가 안 좋지만 네. 티빙이 조만간에 이제 웨이브랑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부들을 봤을 때 미국 드라마 제작사, 한국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 일본 현지와 보이그룹, 걸그룹을 가장 탑티어 선에서 하고 있는 두 회사가 CJ E&M하고 하이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 두- 왜냐면 네. 제가 K콘인가? 네, 재팬. K콘, 그게 네. 굉장한 규모고 엄청난 티켓 맞습니다. 판매량이 나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2분기 음악 쪽은 실적이 좋았어요. 전체 영업이익이 280억, 70억 나왔는데 음악 사업 부문이 170억 영업이익을 거두어서 사실상 전사를 견인했거든요. 근데 이 170억 영업이익에 기여한 부분 중에서 K콘 재팬이 또 흥행했던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K콘 같은 게 뭐 재팬, 뭐 네. 남미, 뭐 이렇게 다 맞습니다. 다 US, 남미 이렇게 다 따로 지역별로 하고 뭔가 있고요. 하나의 또 하나의 컨텐츠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랜드화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K-팝 이벤트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네. 우리가 CJ E&M 하면 네, 그래도 밑에 있는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서 네. 뭔가 드라마 쪽에 한번 대박 나면 주가가 좋고 그랬는데 뭐 맞습니다. 라인업은 어때요 그쪽은? 드라마는 이제 라인업 자체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죠. 근데 문제는 헤게모니를 넷플릭스 쪽에 뺏기면서 완전히 뺏긴 것 같아요.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작사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E&M 입장에서는 티빙을 어떻게든 번듯하게 살려놔야 돼요. OTT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네. TV를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네. 근데 컨텐츠가 밀리는 것 같아요. 많이 밀리죠. 네. 왜냐면 일단 제작비에서 상대가 되지 않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티빙 입장에서는 그래도 넷플릭스가 아직은 스포츠 중계 쪽에는 관심이 다행히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스포츠 중계라는 게 쿠팡이 아시겠지만 갖고 있잖아요. 쿠팡이 이제 EPL 해외 축구 네.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티빙은 KBO 국내 야구 야구. 그리고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테니스 중계를 대부분 티빙에서 합니다. 테니스 중계가 인기가 많아요. 몰랐네요. 뭐 일단 저는 그런데 저도 그걸 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20, 저랑 30대 저희 둘은 잘 이해 못해요. 예. 그래서 4대 이제 메이저 대회랑 다 티빙에서 중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JYP도 되게 좋긴 한데 네. 그냥 간단하게 어떤 상황이에요? 저는 JYP 이제 뭐 하이브만큼이나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SM과 YG가 이 엔터주 상승을 좀 주도한 측면이 있고요. JYP는 사실 이제 중국 쪽에 강력한 아티스트 IP가 없고 네. 그래서 중국 쪽 한한령 해제 뉴스 나올 때마다 들썩일 때 좀 소외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목을 잡은 요인이 뭐냐면 스트레이키즈가 25년도 올해 처음으로 두 번째 계약 사이클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적이 낮아질 텐데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낮아질 텐데 그렇죠. 이걸 아티스트가 더 가져. 맞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분기가 이번 2분기거든요.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가 이번 2분기 때 스키즈의 미국 투어가 집중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어떻게 보면 안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스키즈 두 번째 계약 사이클이어도 볼륨이 커지고 미국 공연이 늘어나면서 평균 티켓 단가가 올라가니까 마진 방어가 되는구나. 요거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SM은 뭐 다들 기대가 높았고 네. 활동도 많았는데 주가는 그래도 잘 온 거죠. SM. 엄청 잘 왔죠. 네. SM은 이제 한한령 해제, 특히 이제 중국 쪽 이슈에 네.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제가 엔터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서구권 모객 이게 제 1번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SM이나 디올 같은 종목들은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번에도 한한령 해제에서 우리가 고배를 마신다. 안 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중국 쪽에 특화된 종목들 좀 비중을 조절해서
예. 서구권 K-팝에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SM과 JYP 간에 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리고 새로운 그룹으로 뭐 올데프라던가 네. 이런 게 그 YG에서 맞습니다. 파생된 회사잖아요. 네, 더 블랙 레이블. 블랙 레이블이 좋아지면 YG도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는 일단은 지분율이 크진 않죠. 예, 지분율이 14%인가 그렇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예, 근데 14%면은 원래 이제 지분법 적용을 못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실질 지배력을 인정받아서 지분법으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네. 따라서 더 블랙 레이블이 당기 순이익이 이익이 나오면 그거의 14% 정도는 YG 순이익에 들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엔터 다뤘는데 네. 제가 궁금했던 건 하이브였어요. 네네. 하이브가 결국 내년에 그 내러티브나던가 네네. 매출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면 또 네. 이게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이니까. 맞습니다. 다 계산이 하여튼 11월, 용이한. 12월에 내년도 소위 글로벌 투어 규모 나오면 네. 내년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밸류는 그걸 반영 안 한 건 확실하죠. 지금 밸류는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죠. 그렇죠. 예, 반영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발표됐을 때 만약에 이제 70회가 많이 넘는다, 막 80회, 90회 그것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조정 없이 한번 지금 밸류가 그러면 내년도 매출가에도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지금 26년 EPS 기준으로 30배. 아, 그렇지. 1년짜리 예, 하니까 예, 아니, 예. 30배. 아니 아까 말은 정말 한 40배 본다고 그랬으니까 여백이 있는 거로 그렇죠. 좀, 40배까지 보려면 이제 내년 숫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엔터는 이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에 그래도 일반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들고 있고 고민이 커지는 게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 또 김효영 연구위원 오셨는데 네. 둘 다 실적이 좀 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완전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맞아요? 서프라이즈가 맞고요. 네. 일단은 이제 1,800억대 영업이익, 38%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뜯어놓고 보면은 별도 쪽은 사실은 전년 동기 수준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다음 플랫폼 쪽은 영업이익이 동일했는데 항상 골칫거리였던 자회사들이 일제히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졌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피코마, SM 할 것 없이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썩이던 애들이 이제 효자로 돌아섰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익 레벨이 이제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확 올라왔고요. 그리고 원래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도 투자 심리상 오픈 AI와의 협업 플랫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타임라인을 시점을 딱 적시를 해줬어요. 이 실적 발표에서 있었던 포인트는 어닝서프가 자회사 손실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포인트였다라는 점하고 두 번째가 약 10월 정도부터 그 오픈 AI와의 협업 플랫폼을 포함한 AI 검색 앱이 나온다라고 했고 9월 달에 그 앞선 9월 달에는 카카오톡이 드디어 대대적 개편을 할 거다. 이렇게 월별로 그냥 딱 제가 뭘 다가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 전까지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안 높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나온 거 아니냐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좀 제가 의심이 들었고요. 그건 맞습니다. MS들이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이어서 되게 안 계속 좋게- 내려오고 되게 있었는데 안 좋게 봤습니다. 이랬다가 저- 확 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1,200 몇십억 보고 있었고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가 이게 숫자가 피코마도 사실은 까보니까 좋고요. 이제 다 좋았던 거죠. 네. 오히려 뒤에 말씀하신 뭐 AI 산업도 감익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AI 스케줄이 나오고 뭐 이제 앞으로 변할 거다. 네네. 선언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해줬던 거라면 네. 그 스케줄대로 되는 건지가 상당히 앞으로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적보다 사실 말씀하신 실적 대로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 건 전 난센스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적시한 게 영향은 더 컸고요. 네. 다음날 상승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약간은 애드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9월과 10월로 타임라인을 딱 적시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8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 지켜지는지가 핵심인데 8월 초순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9월과 10월이라고 타임라인을 딱 박았다는 얘기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9월에 있을 이프 카카오라는 카카오의 자체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까겠다라고 했어요. 다 공개하겠다. 네. 과거에 카카오가 그런 스케줄을 잘 타이밍하게 적시하게 잘 해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잖아요. 네. 정말 스케줄대로 되는 걸 못 봤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계속 밀려줘 왔던 건 맞는데 네. 사실 이번 톡 개편도 한 3개월, 6개월 계속 미뤄줘 온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통은 뭐 연내, 뭐 상반기 내 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신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예. 한번 다시 믿어봐야 되나? 개편할 부분이 일단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1탭인 친구 탭 많이는 안 보실 텐데 이 친구 탭이 이제 SNS스럽게 친구 탭 하단부에 단톡방에서 많이 회자된 동영상 이런 것들을 그냥 띄웁니다. 추천, 피드 형태로. 그렇게 이제 가는 게 1탭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 탭 오픈 채팅 탭 거의 안 쓰실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제 생각에는 네이버 홈피드스럽게 숏폼 동영상을 피드해주는 형태로 3탭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다. 근데 우리 솔직히 카톡은 그냥 우리가 카톡만의 그런 단순하고 올드한 걸 쓰는 거고 네네. 뭐 약간 정교한 건 슬랙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엄마 할 때 사실은 네네. 그렇게 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카톡 이걸 다 할 수 있다로 가는 게 과연 이게 잘 통할 거냐? 네네. 그건 저는 약간 질문이 뭐 저도 이제 원래 1탭도 친구 탭도 뭐 펑 기능이나 이런 거 도입해서 SNS화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패했죠. 그쵸.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도전 그 톡 개편 시기와 거의 맞물리면서 이제 AI 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쪽에 약간의 시너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네, 9월 10월이니까요. 네이버 잠깐 넘어갈게요. 네네. 네이버 자료 제목이 저는 되게 공격적이라고 봤어요. 네네. 강력한 두방. 네. 여기 AI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AI 브리핑, 맞습니다. 멤버십 했는데 네. 결국 AI 관련주로서의 네. 네이버의 소위 선도적 지위 맞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 중에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하면 초라하죠. 네. 그렇지만 자체 LLM이 한 3, 4년 전부터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3월 달에 AI 브리핑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그때 당시는 100개 검색어 중에 하나, 약 1%의 검색 쿼리 대응률이 있었는데 현재 그게 8%까지 왔고요. 네. 연말 20%, 즉 5개 검색어 중에 하나는 AI 브리핑을 붙이겠다. 네. 예를 들어 뭐 여의도 소고기 맛집. 그럼 이제 리뷰 2, 300개 막 달리잖아요. 네. 특정 가게 찍으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AI가 일단은 요약을 해주고. 잘 정리해 주겠죠. 예. 그리고 뭐 단통법 폐지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폐지 시점이 언젠지도 궁금한데 그런 것들 검색하면은 이제 AI 브리핑으로 이제 원페이지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작년도에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59%였는데요. 올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62%. 그래도 의미 있게 3% 정도 검색 점유율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러면은 장소나 쇼핑, 상품이나 이런 소비형 검색도 원래 네이버가 잘하던 부분을 잘 지켜나가고 상당히 많이 뺏겼었던 일반 검색 기능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면은 점유율이 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런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이버가 그러면은 AI 쪽에서도 최소한 무료 AI 검색 AI가 약간 가미된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커머스 쪽 멤버십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멤버십이. 이 네이버 커머스가 항상 기대는 높았는데 네. 뭐 최근에 보면 퀄리 입점한다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 쇼핑이 네. 상당히 취약한 분야가 일회용품, 생필품, 그렇죠. 그리고 신선식품. 그냥 쿠팡 거의 쿠팡으로 하시죠. 다 쿠팡하지 누가 거의 다 쿠팡으로 네이버의 하시죠. 커머스를 할까요? 근데 아닌가요? 이제 물론 쿠팡으로 대부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이버가 조금이라도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배송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N 배송으로 이제 리브랜딩된 기존 도착 보장 같은 것들 보시면 여전히 쿠팡보다 한 0.5일, 1일 정도 늦기는 하지만 점점 이제 뭐 0.5일 이내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겠고 값이 비슷하고 배송마저 예를 들면 0.5일 차이라면 3만 원짜리 사면 네이버는 1,500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거든요. 멤버십이면. 근데 쿠팡은 그런 게 없죠. 그러면 그 이제 1,500원의 가치가 0.5일이나 0.5일 정도 늦게 배송되는 거랑 이제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저처럼 1,500원의 가치가 더 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들처럼 0.5일 빨리 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분들이 있고, 예,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일단 뭐 저는 AI 관련된 선정 효과는 좀 그래도 한국에 네. 하나가 있다면 네이버 같은데. 네. 하여튼 인터넷 최선호주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 놓고 본다면 네. 저는 네이버입니다. 그 네이버 예, 네이버가 저는- 밸류가 싸죠 일단. 밸류도 15배여서 싸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네. 사실 투자자라면 제일 궁금한 네. 거가 이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아요 네이버는? 일단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자신들의 해외 네이버와 비교되는 그런 인터넷 관련 예, 기업들은 구글이나, 예. ROE가 좋잖아요. 네. 얘네들 보기에는 네이버의 ROE가 너무 낮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해외 피어랑 네이버를 비교했다라기보다는 예. 빅테크 시총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안에서 카카오냐 네이버냐 이걸로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네. 지금은 10월까지 모멘텀이 너무나도 확고한 카카오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네이버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롱, 네이버 숏 이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제 고민했던 마지막 주제인데 원래 네. 게임을 할까 했는데요. 네. 게임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게임도 아직 저는 게임은 연말 정도에는 그래도 이제 슬슬 볼 때가 돌아온다. 오늘 펄어비스도 거의 뭐 23% 4%또 붉은 사막이 밀렸어요. 야, 펄어비스는 이제 양치소년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밀리니까 그럼 이제 뭐 매년 게임스컴 독일 가서 그냥 변죽만 울리고 정작 게임은 언제 나오냐. 이렇게, 얼마나 또 예, 그때 기대 높았어요. 그때. 기대는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게임을 뺐어요. 사실은 네. 제가 왜냐면 그랬는데 하여튼 네. 게임도 연말에 뭐 시프트업이라든가 네, 뭐 맞습니다. 크래프트업 뭐 이런 것들 네, 좀 네. 고민이 되는데 네. 빼고 오히려 최근에 소외되어 있다가 완전히 선방에서 스타로, 날아가고 네, 있는 스타, 맞습니다. 라이징 스타가 되고 있는 네. 호텔 레전드 네. 카지노요. 네. 드랍앱이 엄청 늘고 있다는데 맞아요? 드랍이 엄청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조금 애매하고요. 다만 이제 2분기 때 그래도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드랍액이 8% 늘었고요. 예. 7월 들어서도 드랍액과 매출액이 다 두 자릿수씩 10% 초반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중국인들 더 들어오고 막 네. 이렇게 하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월 평균 중국인 입국자 수가 한 40만 명 초반선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 고점이 50만 명입니다. 그 월 평균으로.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회복은 됐는데 그러면 오히려 주가 올라와서 네. 어퍼의 룸이 크지 않다. 룸이 크지 않아요. 이거는 드랍액이 지금 네. 늘어도 아까 이제 하이브가 좋게 본 거는 네네. 확장이 나온다고 보는 건데 예, 이거는 맞습니다.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전반적인 입국자 수 증가, 중국인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 VIP뿐만 아니라 중국 쪽 드롭백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외에 기타 쪽이 엄청 늘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파라다이스나 GKL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52주 신고가 계속 깨고 가는 그런 그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유커들이 더 늘어날 룸이 공간이 크지는 않고 그리고 역사적 고점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여력은 좀 있지만 현재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이 대부분 주가 수익 배수 19배, 20배 정도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행주들이 12배인데 같은 레저 섹터 안에서 본다면은 파라다이스 GKL 너무나 잘해줬다. 근데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올라갈 룸은 많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여행주 쪽으로 저는 한 뭐 추석 직전에 추석이 가장 이제 성수기니까요. 여행주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추석 다 돼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 앞선 시점에 그런 스위칭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쩌면 도덕적인 콜이신데 네. 이 GKL이 실적이 여전히 상당히 확장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분기도 영업이익 기준 이제 성장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파라다이스 GKL의 주가를 끌어왔던 논리의 가장 핵심은 인바운드였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중국인들이 특히 돌아온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이 됐어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입니다. 네. 시행이 됐고 실제로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입국자 수가 14% 늘어난 게 맞는데요. 그럼 중국 VIP 드롭백을 봤더니 안 늘었더라고요. 원래 네. VIP는 다 일본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거고 일본은 실제로 늘었습니다. 네. 늘었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중국 VIP 분들은 이미
일반 유커들의 입국자 수와는 무관하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는 네. 오히려 소위 그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체감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주가도 뭐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는 이제 좀 많이 온 느낌이 있는 거죠. 여행주가 오히려 근데 여행주 하면 이제 워낙 망가져 있으니까 도대체 심하게 이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태가 어때요? 좀 회사 상태들이 회사 상태로 말하자면 일단 뭐 저는 하나투어만 추천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네. 하나투어가 지금 주가 수익 배수 12배고 한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 코로나 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영업이익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꽂힙니다. 세금이 제로고요. 그리고 뭐 이익은 잘 나고 있습니다. 6천억 매출에 500억 중후반이니까 영업이익률 9%에서 10% 사이. 지금 업황이 안 좋지만 그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행의 미래는 언제나 밝잖아요. 여행업의 미래가 어두울 수는 있지만 여행의 미래가 밝은데 하나투어는 그래서 이제 패키지 여행업의 사양 산업화를 인정하고 본인들은 자유여행 시장 그리고 동남아 분들이 한국에 여행 오는 그 인바운드 시장까지 확장을 해가고 있어요. 실제로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쪽은 캐시카우 물론 여전히 이쪽이 영업이익 뭐 98% 9%지만 여기서 자유여행 동남아 인바운드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배는 싸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막상 이제 뭐 개인적이지만 네. 유럽 여행을 가려고 네. 이렇게 알아보고 급하게 네. 다니는 거 싫어서 네네. 소수지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좀 좋은 호텔 가고 예, 예. 비행기도 좀 다른 거 네. 타고 이렇게 네. 그런 걸 되게 알아보는데 네. 결국 개인이 짜야지 이런 여행사 해줄 수 없던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투어에서 내고 있는 이제 패키지의 방향성은 뭐냐면 한 번도 패키지를 안 갔던 사람도 올만한 패키지를 만들자. 예를 들면은 남극. 예, 그런 겁니다. 가고 싶어서 일도 뭐 이제 예를 드신 거 또는 이제 이런 거죠. 특별한 체험. 베르사유 궁전에서 숙박하기. 그런 게 있어요. 숙박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뭐 불어도 안 되고 또 그거 일일이 알아보려면 너무 그쵸. 힘들잖아요. 그냥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숙박하는 상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가격대는 좀 나가지만 그런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이 2030 소위 젠지 G세대들의 만남의 장도 만들어 줄 겸사겸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뭐 보홀에 가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그런 여행 상품 또는 뭐 일본 소도시에 가서 러닝을 하는 뭐 그런 상품 그렇게 이제 그거는 연령대가 아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뭐 40대는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갈 것 같고요. 30대, 여행주가 20대. 꽤 몇 개 있잖아요.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뭐 등등 있죠. 그 중에서 굳이 하나 투어만 강조하시는 이유는? 일단 그 이유는 이제 하나 투어가 1등주 요소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도 패키지 여행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뭐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아서 뭐 오늘도 저는 상당히 네. 너무 사적인 궁금증을 푸는 자리 같아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또 윤쌤의 돈 되는 썰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어땠습니까? 좀 질문이 좀 너무 두서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제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예, 저도 뭐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예.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네. 뭐 커버리지 쪽이 너무 많아서 네네. 하여튼 이후에도 네.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도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돈 되는 이야기와 좋은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